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한 달은 원클릭을 활용한 보험 청구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게 된 이수정이라고 합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부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병원에서도 마찬가지 비대면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무인으로 이렇게 접수를 하는 시스템이라든지 혹은 지금처럼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무인으로 접수부터 수납까지 하는 병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 몸이 좀 좋지 않아서 병원을 다니고 있는데 무인으로 접수하고 무인으로 수납까지 하니 시간도 좀 단축이 되고 많이 편하긴 하더라고요. 이렇게 디지털화되는 시대를 맞이해서 오스템에서도 새로운 기능을 많이 업데이트를 한 원클릭이라는 프로그램을 출시했는데요. 그래서 이번 9월 한 달은 원클릭을 활용해서 접수까지 우리가 접수부터 청구 업무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주에는 원클릭을 활용한 접수 업무 그리고 원클릭을 활용한 진료 업무 파트에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거고요. 두 번째 파트에는 우리가 원클릭을 활용한 진료 업무 두 번째로 되는 시간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 거고, 마지막 주에는 우리가 원클릭을 활용해서 청구 업무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첫 번째 파트로 우리가 원클릭을 활용해서 진료 접수하는 파트를 이번 시간에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는 화면처럼 지금 접수 데스크 화면이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게 원클릭이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처음에 데스크 업무는 아마 처음 우리가 이 청구 프로그램을 좀 활용을 많이 하는 병원에서는 이제 접수 화면이라든지 이렇게 인적사항 화면이라든지 데스크 화면이라든지 아마 익숙하실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고요. 아마 치과 일을 처음 경험하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좀 생소한 부분이라고 보일 수도 있는 부분인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인적사항을 입력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주민번호를 조회를 하는 화면이 있죠. 그래서 병원에서 우리가 접수를 할 때 환자 이름과 주민번호를 알아야만 어떤 업무들을 더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료를 더 진행을 하게 되려면 우리가 보험으로 적용을 할 수 있는 부분 혹은 비보험으로 적용을 해야 하는 부분 이렇게 확인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환자 주민번호를 통해서 이 부분이 어떤 보험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본인 부담금이 다르게 적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성함, 주민번호는 꼭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 사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번호를 이렇게 클릭해서 옆에 보면은 마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번호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데 있죠. 그래서 거기를 클릭하게 되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주민번호 확인을 통해서 이 사람 자격이 보험 구분에서 건강보험으로 되어 있는지 의료급여로 되어 있는지 혹은 차상인지 우리가 다 각각 자격조회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자격 상황에 따라서 본인 부담금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를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좀 전에 본 화면에서 우리가 건강보험 환자인지 자격조회를 했을 때 의료급여 환자인지 혹은 무자격자 환자인지 급여제 환자인지 차상위 계층 환자인지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건강보험으로 우리가 등록이 돼서 자격조회에 우리가 화면에 나오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건강보험 환자 중에서도 건강보험, 일반 건강보험으로 되시는 분들이 있고 두 번째 차상위 계층으로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은 우리가 본인 부담금 의원급 기준으로 봤을 때 30%를 받고 있죠. 병원급은 40%를 받고 있고 이 건강보험으로 자격이 주어져 있지만 계층이 차상위 계층이라고 분류가 별도로 나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차상위 계층이라고 별도로 나오시는 분들은 또 종류가 C, E, F 해서 1종, 2종 중에서도 만성질환자인지 혹은 장애를 가진 만성질환자인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 일반 건강보험은 본인 부담금 30%를 받아야 되는 환자지만
있지만 차상위 계층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우리가 의료급여 환자분들과 똑같이 수납을 해줘야 되는 환자분들이라고 생각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본인 부담금이 1,000원 혹은 1,500원이라는 비용이 발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차상위 2종이라 해서 장애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뭐 250원 혹은 750원을 지불을 하고 있죠. 그다음 의료급여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종 또 2종으로 나눠질 수가 있는데 마찬가지 본인 부담금은 1,000원 혹은 1,500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장애를 또 가지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250원 또는 750원의 본인 부담금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 무자격자나 급여 제한자로 우리가 또 확인이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자격자 같은 경우에는 종류가 뭐 출국을 하셨, 해외에 이제 나가 계시는 분들인 경우에는 요즘에는 이게 연동이 돼서 바로바로 이 사람이 출국하는 순간 이렇게 화면에서 우리가 출국자라고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국자인 경우에는 이 출국자가 보통은 우리나라에 출국을 했는데 어떻게 진료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진료를 할 수가 없겠죠. 근데 출국자 중에서 장기로 우리가 출국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건강보험 자격을 취소, 정지를 해놓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간혹 이제 우리나라에 잠시 들어와서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건강 비용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비급여로 우리가 수납을 해 주셔야 되는 분들이고요. 그다음 이제 자격 상실자로 등록이 되어 있으신 분들도 마찬가지 비급여로 수납을 해 주셔야 되는 화면입니다. 그다음 급여 제한자로 또 되어 있으신 분들은 이제 내국인과 외국인 두 종류로 나눠질 수가 있는데 내국인 체납자 같은 경우에는 6회 이상 건보료, 그러니까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우리가 급여 제한자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좀 특이한 거는 100분의 100 본인 부담금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나머지 무자격자나 혹은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자격이 되지 않으면 무조건 비보험으로 환자한테 별도로 하셔야 하지만 내국인 체납자 중에 이제 건강보험료 6회 이상 체납을 했을 때 이분이 6회 이상 체납하면 이제 나중에 다시 내실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럴 때를 대비해서 이분들은 진료를 할 당시에 우리가 진료를 할 당시에 6회 이상 체납을 했다라고 해서 이렇게 급여 제한자라고 떠주면 총액 건강보험을 우리가 보험 해당이 되는 진료를 했을 때 예를 들어 뭐 발치를 한다라고 하면 발치를 했을 때 발치 비용이 나오겠죠. 총액이 한 2만 원 정도가 나왔다 그러면 그 체납자에게 2만 원을 다 수납을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대신에 이 부분들은 청구는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출국자, 자격 상실자 이런 분들은 청구 자체가 들어가지 않지만 체납자 중에 우리가 급여 제한자 중에 6회 이상 체납을 했던 이런 분들은 환자한테 비용을 다 받기는 하지만 보험 청구도 같이 들어간다라는 사실이 조금 다른 점인데요. 그래서 이 부분이 나중에 환자가 건강보험료를 다 냈을 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분들한테 나머지 비용을 이제 우리가 다 받은 비용 중에 청구액 빼고 나머지 본인 부담금을 돌려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경보료를 이제 체납하는 그 순간 바로 급여 제한자로 적용이 돼서 비급여로 우리가 수납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격주에 따라서 여러 종류로 나눠지고 그다음에 그 종류에 따라서 본인 부담 수납을 보험으로 할지 혹은 비보험으로 할지 아니면 뭐 1,000원이나 1,500원 이렇게 좀 작은 비용으로 의료급여 비용으로 우리가 적용을 해서 수납을 해야 될지를 알고 계셔야지 우리가 환자가 왔을 때 이런 종류의 자격증은 이렇게 비용을 수납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많이들 이제 질문을 하는 게 병원에 계시면 환자분들이 오히려 이거를 말씀을 해주셔서 알고 있는 경우가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잘 체킹을 해서 우리가 주민번호 조회를 통해서 이 사람 자격이 어떤 자격인지를 확인하고 진료 업무로 넘어가서 진료를 보셔야 하겠죠.
그래서 차상위 계층이라고 떠주는 분들은 소속은 보면은 저렇게 건강보험 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 환자라고 되어 있지만 밑에 보면 차상위 대상에 뭐 만 18세 이상 우리가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라고 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상위 계층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이제 최저생활계에 계시는 분들이 보통 의료급여 환자에 들어가죠. 그렇죠. 조금 초과는 하지만 최저생계비 120% 이하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대상자 중에 이제 희귀난치성 질환을 가지고 계시거나 18세 미만의 아동이거나 혹은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만성질환자이거나 장애인 만성질환자 같은 경우에는 차상위 계층으로 분류가 돼서 적용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설명드렸듯이 본인 부담금은 1,000원, 1,500원 혹은 750원, 250원을 받아야 되는 환자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이게 적용이 돼서 진료 업무로 넘어가서 보시면은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게 이 건강보험으로 분류가 돼서 우리가 확인이 되기 때문에 이 환자는 건강보험 환자인데 왜 본인 부담금이 30%가 안 나오고 이렇게 작은 비용이 나올까라고 해서 더 올려서 받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저는 이런 계층 환자예요. 본인 부담금이 싸야 해요. 라고 오히려 얘기를 해줘서 한번 확인차 저한테 여쭤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편입니다. 자, 다음은 우리가 이제 의료급여 환자인데요. 의료급여 환자는 1종, 2종 이제 분류가 되는데 이 1, 2종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장애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이제 250원, 750원 비용을 받아주셔야 되는 거고요. 자, 아까 뭐 1,000원, 1,500원 혹은 250원, 750원의 차이는 의약품을 사용하고 안 하고의 차이라고 보시면 있는데 주로 이제 마취를 얘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마취가 들어가는 진료를 하면 750원을 받는 거고요. 이때 마취를 하는 대부분의 진료들은 근데 같이 또 처방전이 발행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방전까지 발행이 같이 들어갔다라고 했을 때는 250원으로 다시 좀 줄여서 받는 게 이제 본인 부담금이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 250원을 받아야 되는 상황, 750원을 받아야 되는 상황에서는 마취가 우리가 주로 의약품이라고 해서 판단을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 또 하나 주의를 하셔야 되는 환자가 지금처럼 이렇게 본인 부담 면제 환자라고 떠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확인을 했을 때. 그래서 본인 부담 면제라는 것은 말 그대로 면제가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본인 부담금을 수납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얘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주로 이제 면제 환자들에 들어가는 분들은 이렇게 의료급여 1종 수급근자 중 18세 미만 뭐 등록 결핵 질환자나 중증 질환을 이제 앓고 있으신 분들이거나 혹은 뭐 장기 이식을 하는 것처럼 중증 난치성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 임산부, 행여, 가정간호를 받고 있는 분들 그리고 선택의료급여 이용자는 우리가 본인 부담 면제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런 환자분들이 우리가 자격주회를 했을 때 면제 환자라고 떠야만 환자한테 수납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 우리가 선택병원으로 또 지정을 받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급여 환자 중에 우리가 선택기간을 지정을 하는 병원들이 있는데 의료급여 1종이나 2종은 우리가 치과나 혹은 병원을 갈 수 있는 게 1년에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65일,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씩은 쭉 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분들이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하루에도 여러 병원을 가야 되는 상황들이 좀 많이 또 발생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365일을 초과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많이 초과하시는 분들 중에는 우리가 선택기간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 놓으면 이 선택기간을 지정된 병원에 에서는 계속 아무리 많이 가도 계속 보험 혜택을 주고 있다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선택 기간은 4가지를 또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제1, 2기간 우리가 선택을 하게 되면 첫 번째나 혹은 두 번째 기간을 했을 때는 본인 부담, 그 병원을 갔을 때는 본인 부담금을 면제를 하실 수가 있고요. 제3기간 혹은 4기간으로 우리가 선택이 되는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뭐 한의원
한의원이나 혹은 치과 같은 경우에는 3기간은 4기간으로 우리가 많이 지정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내과나 우리가 혹은 뭐 종합병원 이렇게 많이 가셔야 되는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1, 2기간으로 선택이 돼서 그 병원을 갔을 때는 우리가 환자가 본인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제도라는 게 선택병원 제도라고 알아두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선택기관으로 또 지정이 됐을 때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지정이 되어 있는 환자인데 이 사람들은 진료 의뢰서가 있는 경우에만 급여로 적용 가능합니다라고 알림창 문구가 계속 떠줍니다. 그래서 진료 의뢰서를 가지고 와야지만 된다라고 다 인지가 될 수가 있겠죠. 근데 대부분 병원에서 진료 의뢰서가 없어도 보험으로 해주는 경우들이 많은데 반드시 우리가 그 선택기관으로 지정이 된 병원에서 여기 나와 있는 이런 내과라고 나와 있는 병원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반드시 치과 치료가 필요하다라는 우리가 의뢰서를 가지고 내원을 해야만 보험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진료 의뢰서가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 환자가 뭐 1,000원인 혹은 1,500원 이렇게 받고 수납을 하면 되겠지만 진료 의뢰서가 없다라고 하면 총액 본인 부담금을 우리가 총액 진료비가 10,000원이 나왔다 총액이 그러면 이 10,000원을 전액을 환자한테 다 받아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선택기관으로 지정된 환자들이 왔을 때는 진료 의뢰서가 있어야만 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하고요. 그다음 선택기관으로 이제 할 때 우리가 이 병원에서 진료 의뢰서가 뭐 좀 어떤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문구를 작성을 해서 의뢰서를 발급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진료 의뢰서를 올 때마다 가지고 와야 되냐라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필요한 그 부분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했던 그래서 발치가 필요한 환자라고 보인다라고 하면 발치를 하고 나면 이제 끝나겠죠. 그리고 다른 치료가 들어가게 되면 다시 진료 의뢰서를 발급을 받아야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그 치료가 끝날 때까지는 진료 의뢰서를 다시 발급은 받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급여 제한자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급여 제한자로 나오는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체납을 한 경우에 우리가 급여 제한자로 나올 수가 있다라고 설명을 했고 내국인 체납자가 이제 6번 이상 내지 않은 경우에는 100분의 100 해서 환자한테 전액을 받지만 보험 청구는 한다라는 내용 전에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넘어가도록 할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화면에서 보면 급여 제한자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무자격자라고 하는 환자분들 있었죠. 그래서 출국자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무자격자로 되는데 무자격자도 마찬가지 우리가 자격주회를 했을 때 제한 여부의 무자격자라고 떠주기 때문에 확인을 하시고 이런 분들은 비급여로 처리를 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두 번째로 또 많이 하는 업무, 데스크 업무 중에 있는 게 이렇게 환자를 성명, 주민번호 조회해서 자격 확인까지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야 될 거는 이렇게 우리가 등록제라는 거를 좀 많이 병원에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환자인지를 확인을 좀 해 보셔야 되는 화면인데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면 이렇게 우리가 자격조회를 클릭을 해서 하면 이렇게 화면에서 보면 이 환자는 등록이 이미 돼 있죠. 그래서 임플란트가 지금 47번, 37번에 임플란트를 한 환자라고 등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이제 틀리는 우리가 하지 않았다라고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그 옆에 마크를 우리가 또 클릭을 하게 되면 보시면은 이렇게 임플란트 등록하는 화면이라고 뜨는 게 보이실 거고요. 그래서 임플란트 등록이 어떤 부위에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는지 우리가 사후 종료일까지 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 틀니 모양이 또 이렇게 생겨 있는 경우에는 틀니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부분 틀니를 언제 했는지 그리고 종료일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틀니 같은 경우에는 종료일을 좀 확인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환자분들이 이제 틀니를 할 수 있는 기간은 7년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7년에 한 번씩 보험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미 우리가 12년인가요? 그때부터 우리가 시작한 제도이기 때문에 종료 시점이 된 경우들이 좀 많이 있죠. 그래서 틀니를 진행을 하게 됐을 때 사후 점검까지 끝나고 우리가 최종 이제 언제부터 시작해서 뭐 23년까지 우리가 종료일로 이렇게 지정이 돼 있다라고 하면 이 환자는 23년
4년이 넘어가면 다시 틀리를 하실 수 있는 기간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 이제 변경사항이 틀리가 하나 있어서 조금 부가적으로 설명을 한번 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보험 틀리 변경사항이라고 해서 이번에 8월 달부터 우리가 적용이 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일단 우리가 7년에 한 번씩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변경 후에도 7년에 한 번 적용하는 거는 마찬가지예요. 근데 다만 예외적으로 구강 상태가 심각하게 변화가 돼서 새로운 틀니 제작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원장님 혹은 의사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서 다시 한 번을 더 추가적으로 재제작을 할 수 있다라는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기준은 똑같아요. 이 기준은 똑같지만 8월 달에 하나 우리가 추가가 된 건 천재지변이라는 게 하나가 더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홍수라든지 뭐 태풍이라든지 혹은 불이 났다라든지 이런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부득이한 사유로 틀니를 재제작하는 경우에는 다시 추가로 한 번 더 요양급여를 인정한다라는 기준이 새롭게 추가가 됐습니다. 다만 이 천재지변에 구별하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이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틀니를 뭐 잃어버렸다 혹은 틀니를 두동강이 났다 이렇게 파절이 됐다라고 하는 피해 사실을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관을 통해서 우리가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증명 서류를 떼서 사실 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하겠죠. 그리고 의사 소견서를 첨부를 하게 되면 7년 가기 전에 한 번 더 우리가 보험 틀니를 하실 수 있다라는 기준이 좀 변경된 사항이라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우리가 이렇게 자격조회 계속해서 확인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65세가 되시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65세가 되면 보험으로 넘어가는 게 뭐가 있더라를 퍼뜩퍼뜩 떠올려야 하겠죠. 그래서 65세가 됐을 때 방금 설명드린 틀니, 보험 틀니가 보험으로 적용이 될 수 있는 연령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임플란트죠. 그래서 임플란트도 우리가 보험으로 적용을 할 수 있는 연령은 만 65세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상에서 저렇게 65세로 떠주는 환자는 우리가 자격조회를 해서 틀니를 병원에서 한 게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하고 설명이 들어가면 훨씬 더 환자한테 많은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어서 병원에도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죠. 네, 또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연일의 치석 제거 확인하기를 하셔야 하는데요. 저도 지금 제 거를 등록해서 확인을 해봤는데 신청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나와주죠. 그래서 우리가 치과에서 또 많이 하는 업무가 연일에, 그러니까 치석 제거하는 거를 참 많이 하고 계시죠. 그래서 환자가 오면 아마 이 업무를 가장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등록을 하고 주민번호 조회를 통해서 이 환자가 연일회를 했는지 다른 병에서 썼는지 안 썼는지를 확인을 해서 환자한테도 뭐 설명을 하고 그다음 진료실에도 안내를 해서 이 환자는 연일회를 했어요, 안 했어요를 이제 안내가 되면 진료실 내부에서도 환자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진료를 어떻게 할지 결정을 하게 되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는 병원들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연일에도 확인을 한번 해 주셔야 되는 화면이고요. 그다음 좀 알아두면 편리한 기능이라고 해서 부가적으로 이런 기능들이 항상 제가 저도 진료를 이제 알바를 하면서 많이 느끼고 이랬던 부분들인데 개인정보 제공 동의, 문자 수신 동의 이런 것들 체크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요즘에 최근에 개원하시는 원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디지털로 된 모든 병원의 시스템이 디지털로 많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태블릿 PC에서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게끔 그렇게 시스템이 넘어가고 있죠. 근데 대부분은 우리가 서류를 종이를 통해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도 받고 각종 동의서도 우리가 받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개인정보 제공 동의나 문자 수신 동의에 체크를 하게 되면 개인정보 제공을 우리가 동의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화면에 떠주는 화면이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에 환자가 직접 서명을 해서 우리가 따로 별도로 종이로 보관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컴퓨터 안에서 다 보관이 되기 때문에 훨씬 간편하게 업무를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 다음 요게 저장, 신환인 경우에는 이렇게 저장 버튼을 누르게 되면 자동으로 이렇게 문진표가 뜨게 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필요로 하는 문진 내용들을 각각 이렇게 적용을 해서 체크를 할 수가 있고요. 우측 화면에서 여기에서 톱니바퀴 모양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톱니바퀴 모양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우리 병원에서 문진표, 기본 샘플링 들어가 있는 게 많이 있죠. 근데 그 외에도 우리가 다른 문구를 좀 더 추가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다른 문구를 추가를 해서 만드실 수가 있다라는 기능이 있어서 좀 편리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아까 가족 자격 조회를 할 때 주민번호를 통해서 조회를 했었죠. 그런데 보통 이제 갓난아기나 혹은 조금 어린 애들을 데리고 온 엄마 같은 경우에는 가끔 주민번호 앞은 생각이 나는데 뒤가 생각이 안 난다라고 해서 다음번에 혹은 전화해서 알려줄게요 라고 하고 진료를 보고 가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요 기능 가족 주민번호로 수신자 조회를 하거나 증번호로 수신자 조회하기라는 기능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민번호 뒷자리를 모르셔도 우리가 충분히 주민번호를 통해서 자격 조회를 해서 이 사람이 보험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많은 기능들이 좀 업데이트가 돼서 원클릭이라는 프로그램이 출시가 돼서 업무를 볼 때 좀 효율적인 면이 많이 높아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이번 1차시 강의는 이렇게 해서 진행을 했고요. 다음 2차시 강의 때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